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예. 최고위원 오셨을 때 인터뷰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인터뷰인데요. 그리고 예. 세월이 좀 지났죠. 그래서 상당히 선전했다. 예, 결과는. 예. 그 힘은 어디서 나왔다고 보십니까? 그러게요. 이제 그동안 당에도 뭐 다 계파가 있고 세력이 있다 그래도 네. 그래도 당에도 그래도 우리 당의 뿌리를 지키면서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 잡고 가야 될 당을 지켜낼 사람이 그래도 필요하다라는 인식은 전 있었다고 보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게 이제 누구보다도 이제 저는 이제 지도부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서울 출신 이제 최고위원으로 있어서 누구보다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담감이 크고 꼭 또 승리로 이끌어야만이 또 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여튼 최고로 앞장서야 될 지금 제가 입장이죠. 근데 지금 뭐 선거라는 거는 그래도 구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야권 지금 단일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1대1 구도가 된다 그런다면 아마도 우리로서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거다. 예측하기 어려운. 오차의 범위 내에서 지고 이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망이 되죠. 근데 지금 이제 야당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특별히 지금 정책이나 뚜렷한 정책이나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 않고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단일화 효과가 좀 한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특히 뭐 지금 특별한 공약이나 정책이 보이지 않으면서 반문연대니 정권 심판론이니 이런 거에 지금 기대려는 그 경향이 많다고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단일화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같이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국민들이 이제 평가를 해주실 건데 지금 이제 정권 우리가 말기고 또 LH 또 땅 투기 사건이 공직자 땅 투기 사건이 나면서 굉장히 민심이 지금 부글부글하고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인 건데 국민들이 그래도 이제 코로나 위기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생 안정론으로 갈 거냐 하는 거는 이제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거고요. 또 결국에는 코로나19를 또 중앙정부와 호흡을 맞춰서 신속히 극복해야 되는 게 우리의 또 최고 과제라고 그런다면 아마도 국민들이 또 그런 점까지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하여튼 일희일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LH 투기 의혹으로 다 지금 뒤덮고 있어요. 예. 이게 이것 때문에 어쨌든 그 여권의 정권 심판론 부분들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이 LH가 어쨌든 토공 주공이 합해진 거잖아요. 예. 그래서 뭐 처음부터 그 거대한 그것이고 그 거대 그 기관을 어떻게 제대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거냐 이것도 숙제였는데 이번 사태를 보니까 국민들이 전부 다 뭐 자기들끼리 다 알아서 이게 뭐 몇십 년 만에 우리가 일본어 있잖아요. 못나 뭐 데보라 됐으니까 전부 도둑놈이다. 이게 다시 뭐 나올 정도로 됐다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구조적 적폐를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이 이야기가 뭡니까? 구조적 적폐를. 그러니까 지금 LH 이거와 관련한 이 부동산 특이 이 공직자 문제는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아마 간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파면 팔수록 양파 껍질 벗기도 아마 나올 거라고 보는 거고요. 상당한 부분 이거는 이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국민들 분노가 지금 뭐 하늘을 찌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정말 글자 그대로 지위 고하를 막론하지 않고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뭐 국민을 납득시키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여튼 부동산 특히 관련한 공직자 이건 뭐 남김없이 발본색원하는 게 과제일 거고요. 이 재발 방지책이 그다음에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저 공직자들이 정말 부동산 특유의 어떤 형식 직간접적으로 어떻게든 관련되지 않도록 이제 입법, 이해 충돌 방지법이나 포함해서 이런 입법을 통해서 이제 재발 방지책이 나와야 될 거고요. 그리고 LH 같은 데는 이건 구조적인 이건 저 비리 부패 사슬이기 때문에 이거를 고치려고 그런다면은 결국에는 해체 이야기도 오던데. 해체 수준의 이건 구조 개혁이 돼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우리 또 일부에서는 주택부 설립하자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별도로 LH도 이제 효율성을 높인다고 그래서 토지와 주택 공사를 이제 합친 거 아닙니까? 근데 합쳐 놓으니까 너무 공룡과 같은 거대한 조직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이제 지금 차원에서는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로 그냥 주택부로 해서 별도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거는 또 다른 이제 정부 조직 개편 문제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저 전반적으로 저거는 큰 틀에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요게 지금 이제 전에 같았으면 이제 이렇게 중대 사건 같으면 검찰이 바로 투입이 돼 갖고 검찰이 이제 뛰어들어서 이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공무원들을 이제 옥석을 가렸겠죠. 근데 이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그러니까. 그리고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하는 요 지금 이 개혁 과정에서 이 일이 나면서 일단 6대 범죄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검찰이 직접 수사하기가 어렵게 돼 있었던 거죠. 이 부분 문제 이 공무원 예. 포함이 안 됩니까? 예. 그래서 직접적으로 직접 수사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면 그렇다 그런다면 지금 그럼 그 감사원이 왜 직접적으로 좀 좀 조사에 들어가지 않았냐 이런 부분은 또 아쉬움이 있는 건데 감사원 역시도 또 이걸 조사하는데 또 한계가 있다는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같았으면은 이거는 감사원이 공기업이니까 감사원이 먼저 조사를 하고 그거를 그다음에 이제 검찰로 수사를 바로 이제 이어졌거든요. 이제 안 되면 이제 경찰로 넘기든지.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번에 합동 조사본부를 만드는 거는 조금 과거에 그 이런 이제 중대 사건, 그러니까 국민들의 공부를 살 수 있는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했던 방식이랑은 조금 다른 방식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그 공분을 좀 사그러들게 하는 데에는 처음에 첫 단추가 조금 모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해야 됩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뭐 이런 아주 그런 이제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겠지만 지금은 이제 좀 검찰과 경찰이 수사 협조를 하도록 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누가 지금 하던 간에 지금 이거 수사하는 과정에 뭐 이걸 지휘고과를 막론하고 누굴 봐주고 이럴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수사가 지금 되고 있으니까 전면적으로 지금 압수수색도 하고 있고 전면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요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검경이 같이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지금 검찰이 지금 수사를 직접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경찰이 좀 하고 있지만 지금은 검찰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는 분위기에서 지금 공조하고 있어서. 그럼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중수청을 밀어붙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수청에 대한 그 입법은 그냥 논의되고 있었고 예. 법안 내용 자체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법안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고 그리고 실제로 중수청에 관한 만약에 검찰의 입장이 있었다면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국회에다 의견을 제시했으면 되는 건데 사실상 그 법안 자체가 내용이 공개 안 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의견을 낼 수도 없었던 건데 그냥 정치적으로 그냥 윤석열 총장이 그냥 본인이 중수청 그리고 검찰의 기소권 그리고 수사권 분리 문제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느닷없이 지금 사퇴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하여튼 돌발적으로 한 거다. 근데 아마도 그때 연휴가 지나서 지금 바로 한 언론사에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예. 3개면에 걸쳐서 인터뷰를 했죠. 예. 그래서 그런 인터뷰는 없잖아요. 한 개면을 해더라도 세 개면에 걸쳐서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엔 대구 검찰청에 가갖고
이제 이렇게 고향이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시위하고 마치 그 대선 출정식 방불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올라와서 바로 저 사퇴를 한 거로 봐선 굉장히 각본에 의한 짜여진 계획에 계산된 그런 사퇴를 했다는 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계산된 건 기획된 이거는 사퇴다. 중수정도 오히려 활용인 거네요. 네? 활용인 거네. 본인 입장에서는 적극 그거를 활용을 해서 저 시기를 맞췄다고 봐야 되겠죠. 윤석열 지지도가 용소숨 측에서 지금 대선 주자 1위로 네, 한 자릿수까지 떨어져 나가다가 사퇴하면서 확 올랐어요. 네, 이건 뭐 일부에서는 또 거품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어요. 네. 우리 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요. 하여튼 뭐 지금 시대에 하여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그래도 검찰의 나름대로 검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이제 그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또 여당에서는 다르게 보고 있지만 우리는 선택적 정의다. 선택적 수사를 해왔다. 왜 공정과 정의로운 검찰, 그 국민의 검찰을 외치면서 왜 검찰 그 조직에 대해서는 왜 선택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해왔냐. 그리고 자기 측근 수사에 대해서는 왜 봐주기 수사를 해왔냐. 그리고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왜 봐주기 수사를 해왔냐.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보는 그런 그 정의의 검찰, 그리고 독립된 검찰로서의 역할을 한 거다. 저희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아마도 그거는 무소불위의 그 검찰 권력을 계속 행사해 왔고 이제 그거를 이제 개혁하자고 하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반기를 든 게 아니냐 저희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본인이 이제 일정 부분은 하여튼 검찰로서의 정의로운 검찰로서의 역할을 한 부분을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지도가 지금 있는 거라고 보는 건데. 적폐청산에서 네? 역할했죠. 적폐청산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적폐청 그동안에 그 과거에 그 우리 정치권이나 그 적폐청산에 대해서 일정한 역할한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을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 이후에 검찰총장이 된 이후에 행적을 보면 그리고 그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선택적 정의에 의한 선택적 수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실상은 정확하게 해명도 안 하고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것도 적폐로 본다. 그래서 그 부분도 검찰개혁 차원에서 우리는 시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 주자로서 온전히 받으려면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국정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그렇죠. 그 정책과 그걸 해낼 수 있는 자질을 검증받아야 네. 된다는 이런 이야기이신 거죠. 그럼요. 지금 만약에 지금은 뭐 대통령 후보로서의 평가받을 만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책과 공약을 내세운 것도 없었고 그리고 정치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의 본인이 정치적인 능력을 평가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일시적인 어떤 개인 지지도 차원에서의 인기라고 반사. 이렇게 반사 지지도. 반사 이익을 본 그런 지지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본인이 정말 정치적인 검증을 거쳐서 그 비전도 제시하고 정치인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해서 뭐 이제 제3당의 뭐 후보로서 그건 이제 국민의 힘을 다 일정 부분을 합류한 그런 제3당 후보로서 이렇게 나올 자리매김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또 우리 전에 있었던 황교안 총리처럼 정치적인 힘의 한계 때문에 정치적인 역량이 부족해서 그냥 바람처럼 또 사라질 수 있는 소리 없이 사라질 수 있는 또 그런 거에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정치 상황을 보면서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야기도 있어요. 확실히 예. 책임지고 정권 재창출을 해라. 예, 이런 말도 있는데 그 우리 최 의원께서는 이 승리했을 경우에 뭐 지금 예상된 대로 진행하면 될 건데 예, 이 서울시장에서 패할 경우에 예.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패할 경우를 전제로 이제 가정을 해서 뭐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건 그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즉 국민들이 결국에는 이거를 또다시 지금 이게 이제 반문 연대니 반문 연대를 본다든지 아니면 정권 심판론이니 이렇게 볼 거냐, 그렇게 보는 게 정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운명에 바람직한 거냐, 아니면 정말 민생이 가장 어려울 때 민생 안정을 해서 갈 거냐, 예? 그거를 민생 안정에 중심을 둬서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지금은 민생 안정이 필요한 거는 코로나19 극복도 결국에는 이것도 중앙정부와 힘을 합쳐서 결국에는 신속히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후보가 되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국민들이 정말 진정한 지금 필요한 지도자가 어떤 건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당이 힘을 전력을 해서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이번에 선거가 되도록 하는 게 관건이고요.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두 쪽 다 선거가 진다고 그런다면 그거는 당이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리만이 살아겠다고 똘똘 우리 스스로만 뭉치려는 이런 거보다는 그거는 전면 쇄신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전면 쇄신을 해서 이제는 정당의 존재 이유가 정권 교체인데 우린 정권 재창출이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전면 쇄신도 앞장서서 해서라도 당을 이제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은 그 민주당 미디어 언론 TF 단장님이십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 몇 개만 하겠습니다. 언론 개혁 법안이 6개나 발의되었어요. 예. 지금 이 TF 미디어 단장님으로서 좀 언론 개혁의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그러게요. 저희가 이거는 이제 일단 뭐 가짜 뉴스가 얼만큼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론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옛날에는 우리가 미디어라고 그러는데면 신문, 방송, 라디오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1인 미디어 시대 아닙니까? 뭐 뉴미디어라고 그래서 유튜브도 있고, 그리고 SNS라고 그래서 페이스북, 트위터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각자 누구나 각자 자기의 생각이나 사실과 다른 생각이나 뭐든지 간에 다 유튜브나 지금 SNS에 올리면 그게 전 세계로 그냥 빛의 속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디어가 이제는 신문, 방송, 라디오만 낸 시대가 아니고 1인 미디어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짜 뉴스가 허위 조작 정보 기사가 넘쳐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복불능의 정말 허위 조작 정보에 의해서 그 기사에 의해서 피해 보는 사람이 생기는 거고요. 연예인들은 그거 참다 못해서 너무 억울해 갖고 그냥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게 그냥 당하면은 발말 동동 굴르고 정말 생사람 잡아도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미디어의 이 피해, 이 미디어의 피해에 대해서는 이거는 민생 범죄 차원에서 민생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이거는 너무 회복불능의 피해라고 그런다면, 그리고 과도한 피해라고 그런다면 구제해줄 수 있는 거가 이제는 언론 개혁 중에 하나를 봐야 된다라고 봐서 저희가 미디어 피해구제법 6법을 내놓은 거죠. 그리고 이건 대부분 이거는 당리당략이나 정쟁과 상관없고 그냥 일반 국민들이 과도한 피해 보는 거를 막자는 차원에서 만든 6개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인데, 또 이 법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의 내용과 상관없이 또 반대도 있고 다른 목소리가 있는 건 또 사실인 거죠. 그래서 언론에서 이제 문제 삼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가 그 징벌적 손해배상제하고 기사 열람. 그러게 이제 뭐 이게 본인이 또 언론인 출신이죠. 네, 저도 이제 뭐 기자를 21년이나 했고요. 언론 노조위원장까지 한 사람인데, 이게 보통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그래갖고 이걸 무슨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뭐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지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저도 기자를 했던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굉장히 지나친 우려다, 걱정이다. 아니, 배상금 3배 올렸다고 그래서 이거를 배상금 3배 올린 거를 언론을 탄압하고 재갈을 물리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면 이거는 정말 지나친 우려, 걱정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거는 저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배상금 3배 올렸다고 이거를 언론 침해니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는 언론의 이거는 갑질의식, 특권 의식에서 비롯된 거다. 오히려. 이거는 언론에 대한 성역 의식 때문에서 비롯한 지나친 우려, 걱정이지. 정상적인 언론이라 그런다면 배상금 3배 올렸다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게 허위 왜곡 보도를 하더라도 이 법의 처벌을 받으려면 고의성이나 중과실이 입증돼야만이 처벌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익적인 목적이 있거나 그리고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처벌되는 거는 알고도 그리고 알면서도 그리고 악의적으로 허위 왜곡 보도할 때만 처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알면서 허위 왜곡 보도하는 거는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면은 허위 왜곡 보도를 하더라도 처벌 안 받습니다. 그런 정도고 배상금 3배 그렇게 해서 배상금 3배로 올린 건데 이거를 탄압이니 표현의 자유 침해니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이건 아직도 언론이 성역의식, 검찰과 같은 무소불위에 우리를 어디다 건드려 하는 그런 성역의식이라든지 특권의식, 그리고 갑질의식이 있지 않고서는 이거를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제 포탈의 편향성 문제는 이제 지적된 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죠. 스트레이트에서 이번에도 보도를 했고요. 그래서 이 포탈 플랫폼 이 공정성 이슈 이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우리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번 문제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게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 이걸 어떻게 이 공정성을 확보하느냐 문제가 이제 관건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현욱 과방위원장이 이제 낸 법이기도 한데요. 영업 비밀을 제외한 최소한의 알고리즘의 원칙, 요거는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포탈이 가짜 뉴스를 확산시키고 재생산하는데 너무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이 공정성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외부 중립기관에서 알고리즘의 포털의 그 편향성 여부를 검증하는 장치가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또 의견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포털에 대한 이 공정성, 편향성 시비에 대해서는 어떤 식이라도 책임 부과하는 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 포털도 포털에 있는 기사들이 어디 기사인지 이거 클릭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포털도 기사마다 지금 그래서 어떤 때는 포털이 너무 진보성 성향보다는 보수성 기사들이 너무 많이 중심에 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 포털도 포털 기사와 정보의 실명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또 의견도 있습니다. 제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털의 기사 중에 클릭하기 전에 어떤 기사 어디 거라는 걸 이렇게 표기할 필요는 있겠다. 지금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지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거의 9대1 비율이다. 보수 성향 신문에 매체의 보도가 9, 진보 성향 보도는 1 이렇다는 지적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게 좀 포털에서도 이 기사 정보의 실명제 도입하는 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하여튼 이 포털의 편향성 문제와 관련한 대책은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보통신 서비스 공급자죠. 서비스 이제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자가 이제 기성 언론
네. 를 포함한 이제 이런 뭐 SNS 이런 게 서비스 이용자가 되는 거고요. 이거 정보통신 서비스 이제 제공자가 되는 건데 여기도 넓은 의미의 언론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넓은 의미의 언론으로서의 사회적인 책임을 지금 거의 안 지고 있는 거죠. 왜냐면 지금 사실상 지금 포털 안에는 정말 저질의 쓰레기 같은 기사 정보가 차고도 넘치죠. 근데 그걸 걸러내는 장치가 전혀 없죠. 지금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방식이 전혀 없는 거죠. 왜냐면 그냥 전적으로 지금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 그게 클릭하면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거 걸러내려고 하지 않죠. 적어도 그거는 중립적인 기구에 의해서 걸러내는 장치를 마련하든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어떠한 그런 내부적인 기구를 만들든지 그 사회적인 책임을 짓는 기구가 없다 그런다면 저거는 포털은 지금대로 운영된다 그런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거고 사회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우리 미디어 기관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의 지금 개선과 시정 조치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도 지금 저희도 지금 관련된 입법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포털이 이런 편향성 시비 생기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고 돈벌이 수단으로만 해서 가짜 뉴스를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기구가 아닌 정말 넓은 의미의 언론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국회 차원에서도 함께 하겠습니다.